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언어가 생겼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고 몰입을 하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지율에서 보셨다시피 이거는 언제든 계속 바뀝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단기 수익을 창출하려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에 대해서 또 막 이제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펀드들이나 매니저들이 만들어낸 키워드고, 그게 미국 경제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긴 힘들 것이다. 일단 뭐 오히려 좀 잘 됐다는 쪽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의 리더십이나 이제 토론회에서의 어떤 리더십이 좀 많이 떨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트럼프처럼 뭔가 정책을 분명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재선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좀 철회 쪽으로 더 기울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 민주당의 가치 철학,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다민족주의나 포용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이제 보장, 그런 철학들을 갖고 있는데 약간은 좀 더 독특해요. 뭐냐면은 무조건 미국만의 이익을 위하고 미국의 연대 우호만을 위하는 그런 분은 또 아니세요. 왜냐면 일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약간 공격적인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 글로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반대로 그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빨리 이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이제 전환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동정표를 많이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어떤 이념이나 철학적인 부분은 기본은 이제 오바마처럼 많은 이제 다민족주의에 대한 포용주의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말 그대로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이제 연대 세력한테는 가감 없이 뭔가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기 식대로 좀 해석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독특한 이제 철학적인 요인이 더 가미가 되다 보니까 홍콩이나 대만의 이제 독립, 자유권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중화권이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고 굉장히 강한 멘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쯤에 대만하고 이제 홍콩을 방문을 해리스 부통령이 하면서 자유권과 독립권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한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출하죠. 오히려 이제 바이든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지지의 의사를 펼칩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독립성, 그다음에 인권, 그다음에 다민족주의에 대한 포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오바마나 이제 그런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들이 계승은 했지만 본인의 철학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의 외교나 이제 그런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침과 쏠림들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지율은 오히려 박빙원 해리스 부통령이 약간 우위를 좀 점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여론이나 여러 가지 플로우,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항상 변하죠. 생물처럼 변동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공화당의 강경파, 초강경파 의원들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사소송권이 90건 이상 걸려있는데 이런 이제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국민적 정서를 많이 건드렸죠. 왜냐면은 트럼프는 본인은 굉장히 중국 문제도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쟁도 자기는 다 끝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법률적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집권을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박해, 키워드가 박해죠. 근데 박해를 받았다, 여기에 이제 국민적으로 사실 뭔가 호응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예전부터 박해, 그 다음에 남북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노예 해방, 뭐 이런 박해, 인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기를 얻고 이제 피격을 받으면서 더 멋있어 보이고 이제 인기를 받았지만, 실제로 과격한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되게 많이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이선을 하게 되면 이번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은 어쨌든 출마를 안 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8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년 동안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8년 동안 지금 갖춰놓은 일자리들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선정 가능성도 만만치 않을 거다. 무시 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전에 우리 트럼프 때 보셨잖아요. 사실 그때 클린턴 후보가 거의 뭐 우세해서 뭐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초접전 지역이었던 뭐 이제 애리조나나 뭐 위스콘신 아니면 조지아 이런 데서 이제 결과들이 막 예상치 않게 펜실베니아도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뒤바뀌다 보니까 경합주에서의 요소들 때문에 사실 이제 완전히 트럼프가 역전을 하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된 이번에도 사실 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경합주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뭐 위스콘신, 조지아 이런 주들이 트럼프가 첫 대선에 이제 들어갈 때는 샤이 트럼프,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샤이한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포진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백인 우월주의나 미국 우선주의 그런 부분은 여전히 동일한데 또 반대로 이 주에서 의외로 전기차나 EV 배터리 기존에 이제 바이든 신재생 정책으로 공장을 지어서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얻는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분들이 또 트럼프를 지지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번 22년 하반기 중간선거 때 그 조지아주의 공화당 의원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신재생 정책과 IRA, 그 다음에 EV 배터리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관련해서 지어진 공장들, 이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유권자들이 많이 표심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근데 다만 이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언어가 생겼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응은 하시되 이런 부분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기에 몰입을 하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지율에서 보셨다시피 이거는 언제든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혀 트럼프는 안 된다. 전혀 부각이 안 돼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단기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그동안의 신재생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막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에 대해서 또 막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이러한 변동성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펀드들이나 매니저들이 만들어낸 키워드고 그게 펀더멘탈리 미국 경제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긴 힘들 것이다. 물론 당장 이제 대선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의 변동성이 한두 달 정도는 더 반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의 흐름까지 길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성장을 하느냐, 성장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시장, 투자시장도 다 곧 트렌드로 갈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해가 뜰 때 빛이 막 성하게 비치면은 해가 새벽녘을 뚫고 올라가서 오후까지 이제 해가 뜰 때는 빛이 제일 굉장히 강하게 비추죠. 식물들을 비추고 자연을 비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이 사실 그런 타이밍이죠. 지지율도 없었고 별로 인식도도 없었다가 공화당의 지지를 크게 받으면서 오히려 급부상을 하면서 이 말 한마디에 뭔가 정책이 변할 것이다 이런 이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아직 이분은 이제 아침 한 10시, 11시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해는. 근데 이 해리스 부통령의 해는 아직 본격적으로 뜨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공식적인 300명 정도의 대의원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후보 선출되고 그 다음에 캠페인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분이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뛰어들면 이분의 빛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향력도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트럼프가 지금은 급부상되지만 바톤은 해리스 부통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세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세 때리기. 중국 관세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60%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럼프 집권했던 시절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반이민 정책. 이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데 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 마약, 테러 이런 분들을 막겠다라는 거고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러한 센티먼트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자들조차도
미국을 오기를 좀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화두가 되는 거는 감세를 하고 그러면 재정 적자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 즉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그러면 그 키워드만 보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감세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면은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뭔가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가 더 강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트럼프가 첫 집권했을 때 트럼프 쇼크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거로 알고 나서 거의 한 달여 동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이제 패닉이 올 것이다. 이런 쇼크 분석이 있었습니다. 상세히 좀 뜯어보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고 수출로서 경상수지로 먹고 사는 국가들 입장에서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 저렇게 무역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이 다 다운그레이드 되겠구나라는 가정이 배드 시나리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트럼프 집권했을 때 공약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 10카테고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 건 4개 정도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라든지 아니면은 사법부 재구성한다든지 그 외에 한 나머지 2개 정도는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 뭔가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감세안 같은 경우는 원래 15%로 낮춘다고 했어요. 당시에 31% 기업 세율이었는데 15% 낮춘다고 했는데 그게 공화당 반대 때문에 20%대까지 낮추고 못 낮췄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감세를 해가지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연방정부에서 구축해놓은 세율 체계를 주정부에서 좀 약간 다듬어서 자신의 체계들로 누적과세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나 이제 소득세 누적과세가 높아지니까 주 전체로 봤을 때 노동자들의 세율 인하 효과가 거의 실효세율이 별로 낮아지지가 않았어요.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공화당의 또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감세하고 재정지출 막 한다 그러면은 공화당의 모든 입지는 다 트럼프 쪽에 다 실려 있었어요. 모든 힘들은.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티파티라고 하는 시민단체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초강경파가 되게 강력하게 이분들이 급부상을 했는데 이분이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민주당하고 예산안 협의할 때 그때마다 컷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 구도까지 감수하겠다. 이런 정도로 돈을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가 본인의 뜻대로 모든 재정 지출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와 관련되는 건데 지난번에 중국 관세를 5% 매기면서 우리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2년 동안 미국 경제는 나홀로 성장했는데 중국 관세를 계속 때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무역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 뜯어놓고 보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미국 기업들도 데미지를 얻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이 꽤 많았던 거죠. 근데 관세를 매기니까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오기 시작하고 그 물량들이 적은 만큼 또 투자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트럼프의 전 집권 시절에 한 2년 초반기는 경제가 좋았는데 2년 후부터는 약간 또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년 후부터 트럼프가 오히려 나서서 중국과 미중 무역 완화 협의체를 이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무역 완화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전포고를 하지만 트럼프도 그 시기가 되면 막상 항상 조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정책을 좀 바꾸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특히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데미지가 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바뀐다 이런 판단입니다. 트럼프가 전 그 공약을 했었을 때 그때 국가 부채를 다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8년 안에 절대 못했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든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를 줄이면서 없애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원래 바이든 초기에는요 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많이 거치게끔 경제를 좋게 만들어서 24년도 초반이 됐을 때는요 22년도에 추정했었던 숫자입니다. 그때 24년이 되면 재정 흑자가 나온다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정을 좋게 만들 겁니다. 근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뺄 수가 없고 부채를 갖다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전형적으로 금융 수지의 흑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금융은 이제 채권 발행도 포함이 됩니다. 금융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쌓아 놓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그거를 재정으로 돈을 가게에 넣습니다. 가게에 넣어서 가게는 부자가 되죠. 가게가 부자가 돼서 외부에서 상품을 또 수입하는 데 쓰죠. 그러면은 이제 돈들이 또 빠져나가지만 또 결국에는 금융 수지 거래를 통해서 금융 흑자가 정부한테 쌓입니다. 그럼 그 돈이 또 가게한테 갑니다. 이게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금융을 통한 수지 흑자를 만든다는 것은 미국의 부채가 없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부채와 정부의 재정 적자, 그 다음에 가계의 흑자, 이 트렌드는 이제 불가역적이다. 벗어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느 순간 만약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이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요. 결국에 금융주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계가 적자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가 악화되면서 경기는 완전히 추락을 하겠죠. 그만큼 정부가 적자와 부채를 다 떠안으면서 민간을 살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오든 성장을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는 부채와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밑밥 깔기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충 잡을 때 보통 이 방 안에 이제 해충이 있으면요, 저쪽에 있는 해충만 이제 F킬러로 쫙 뿌리면요 안 되죠. 왜냐면 이쪽에 또 해충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방위비 문제와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외교 문제는 다 다른 거죠. 사실은 개별이죠. 근데 이분은 제 예전에 집권했을 때 스타일로 보면은 모든 분야를 한 국가에 대해서 다 소위 말해서 때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위비도 안 내고 있고, 당신들은 우리의 이득도 뺏어가고 있고, 그리고 당신들은 외교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리스크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방면적인 압박을 제일 많이 당한 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죠. 사실 대만한테도 똑같이 적용했고, 일본도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사실 눈치 보기를 하다가 트럼프가 일본 딱 이 발언하니까 바로 기업 공장 투자를 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방위비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반도체, 그 다음에 부자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관세가 됐든 아니면 방위비를 근거로 기업들한테 뭔가 이득을 수취하든 간에 어떤 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결국에 돈을 수취하겠다라는 포석이 깔린 계산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 이런 부분도 문제니까 관세를 부과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갖지 말고 알아서 대응을 하시라. 혹은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에서 팔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만큼 더 내라. 이런 요소들을 어찌 보면 다른 외교적 방위, 안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예전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 할 때 강감찬 장군의 전법 있잖아요. 항복할 것처럼 다 깔아놓고 나중에 뒤에 가지고 이제 결국 공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깔아놓고 결국엔 본인이 원하는 이득을 수취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우호적으로 변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게 미국한테 이득이 됐는지는 또 별개입니다. 즉 트럼프는 항상 즉흥적이고 자신의 계산은 분명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됐었다.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안보 쪽은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에 또 경제적인 관세나 여러 가지 이득 수치의 정책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가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방위비는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실제로 한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주한미군에 월급을 주는 꼴이 돼버린다고 해요. 이미 방위비는 적정 수준으로 계산이 되어서 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돈을 더 내면 공조의 체제가 아니라 용병의 체제를 쓰는 거죠. 돈을 내고 그 대신 수입해서 쓰는, 그러니까 군사를 수입해서 쓰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안 내고 있는 걸로, 그리고 우리 프리라이딩이라고 해서 군사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 심취해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러한 이제 압박들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은 관세 정책하고 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이익을 수취하려는 그런 전략 중에 일환 중에 하나로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의 발언을 하던 안 하던 핵에 대한 문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장점과 또 그로 인한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양존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차피 트럼프 집권 시절부터 전 세계는 미국이 패션이 돼서 먼저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국에 자국 우선주의, 국수주의로 다 번지게 됐어요.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러시아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보면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국에서 국방비 지출을 통해서 결국에 안보를 계속 강화하는 거는 블록화된 시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둘로 이렇게 쫙 쪼개져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과거의 신냉전 시대를 닮아가는 형태에서는 이 국방과 안보에 대한 준비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건 맞다. 이런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갈 것이다. 특히 만약에 뭐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유럽 입장에서 좀 안정화되고 평화가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전쟁들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러시아가 트럼프의 어떤 이제 지지나 일부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전략으로 해서 러시아가 좀 얻을 걸 얻고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정전이 된다면요. 아마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얻는 것도 없이 완전히 실패해야지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는데 전쟁을 통해서 뭔가라도 푸틴이 얻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요. 전쟁에 대한 불안증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샘플로 봐서 누군가는 또 침공을 하고 전쟁을 하려는 욕구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켜본다면 지금 국방비 지출 GDP 대비해서 독일조차도 이제 3% 장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3% 이상으로 1%대에서 3%대로 계속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트렌드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트렌드로 본다면 우리도 당연히 국방에 대한 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해석해보면 우리가 잘하는 걸 제대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AI 키우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제대로 된 그냥 전기차, 전기 완성차를 만드는 게 맞는 거고 배터리 쪽은 이미 우리가 어찌 보면 중국에 비해서 늦었다. 효율성도 늦고 가성비도 우리가 월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빅테크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전 집권 시절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주에 대한 정거장뿐만 아니라 우주는 아직까지 지형도가 완전히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점령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신냉전 시대에서 감시하기 위한 어떤 감독 체계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무력화하는 힘을 갖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IRA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이제 수정 보완을 요구를 할 거고 다만 이거를 완벽하게 폐지해서 소위 말해서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다 폐쇄할 거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의 그런 이제 신재생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공장 이런 것들이 사실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에도 그렇고 많은 공장들이 백인들과 미국인의 일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철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실업률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그 여론에 부정적인 여론을 받고 또 아차하고 분명히 바꿀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부분 산업의 변화는 이제 뭐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축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장 자체가 없어지기 힘들다. 한 가지 예로 생각해 보시면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지만요. 2000년 초반 때였나요?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그 생산과 투자를 결정한 게 공화당에서 먼저 의제가 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산업들은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어서 축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폐지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